네, 오늘은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생물문제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난이도는 전년 기출문제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평이한 편입니다. 바로 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물을 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범주로 묶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생물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을 보시면 생물은 그 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범주로 묶어서 세 가지 역, 3역, 6개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진정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보시면 진핵생물 영역의 동물계, 균계, 식물계는 부분적으로는 영양 방식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진핵생물역에 보시면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물계의 경우에는 종속 영양생물이고요. 여기 옆에다 쓸게요. 동물계는 종속 영양생물인데 먹이를 섭취하여서 영양분을 얻는 종속 영양 방식을 택합니다. 균계의 경우에도 종속 영양생물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외부로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유기물을 분해한 후 흡수하는 종속 영양생물입니다. 이 균계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버섯, 곰팡이, 효모 같은 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계를 보시면요. 식물계는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이렇게 돼서 식물계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 방식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원생생물을 말씀드리면 원생생물은 식물, 균류, 동물의 정의에 맞지 않는 모든 진핵생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기 보시면 고세균 영역과 세균 영역의 생물들은 모두 원핵생물이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세균하고 세균 전부 다 핵막이 없는 세포인 원핵생물에 속합니다. 3번 보시면 고세균은 지구상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고 고세균 영역에는 몇 개의 개가 들어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몇 개의 개라고 하는 거가 고세균 내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주요한 분류군이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호열성 세균, 호염성 세균, 메탄 생성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세균은 극단적 환경에서 생존하고 몇 개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입니다. 4번 설명 보시면 원생생물은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군체를 이루는 원핵생물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생생물은 단세포나 혹은 간단한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핵생물이 아니라 진핵생물이라는 점에서 확실히 4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다당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녹말의 형태는 포도당 단위체에 의해 형성된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의 두 종류가 있다. 그렇죠. 녹말은 아밀로오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고 둘 다 포도당과 포도당이 쭉 연결된 다당류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보기입니다. 2번 보시면 척추동물은 저장성 다당류인 글리코젠을 주로 간과 근육세포에 저장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물은 글리코겐을 그 저장성 다당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저장성 다당류로 무엇을 사용하죠? 네, 바로 녹말을 사용하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셀룰로스는 식물세포를 감싸는 단단한 세포벽의 주된 구성 성분으로 구조 다당류다. 그래서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이니까 구조 다당류인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셀룰로스의 구조를 보면 베타 원포 결합으로 포도당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4번
다당류는 수백 내지 수천 개의 단당류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 쭉 중합체로 연결될 때 선택하는 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골라라. 그러니까 세포의 특징을 골라면 되겠죠. 가번부터 보겠습니다. 세포는 모두 원형질 막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네, 그렇죠. 세포, 생물을 구분하는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생물 자체와 그리고 외부 환경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니은번 보시면 DNA 형태로 유전자를 수반하는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핵산의 종류에는 DNA뿐만 아니라 RNA도 있는데 RNA를 유전자로 가지는 생물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세포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를 염색체 형태로 가지는 것을 유전 물질로 선택해서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RNA를 RNA 핵산을 유전 물질로 가지는 경우가 바이러스가 있죠. 근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생물로 보진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그 생물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RNA와 DNA를 핵산으로 가질 수 있는데 RNA나 DNA를 핵산으로 가질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생물이라고 보긴 어렵고 생물적인 특성과 그 무생물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답번은 리소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냐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장난이죠. 리소솜이 아니라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가 맞음으로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씨는 미토콘드리아 핵 골지체 중의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고요. A, B, C를 모두 대응을 해서 해볼까요, 먼저? A는 뭐죠? 골지체 세포 소기관이죠. 골지체라는 세포 소기관이고 B는 세포 중앙에서 이렇게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핵입니다. C는 미토콘드리아겠죠? 가번부터 볼까요? A는 골지체죠. 골지체는 생산, 저장, 분류 및 수송을 담당하는 소기관이냐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골지체는 단백질의 수송, 저장, 분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단백질 특정 당 표지 같은 걸 해가지고 표적 위치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나번 보겠습니다. B. 핵은 DNA, RNA, 단백질 모두를 포함하냐 라고 했는데 당연히 유전 물질인 DNA가 포함이 되어 있고 DNA로부터 전사된 RNA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rRNA나 이런 것이 전사가 되죠.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보시면 C는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는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선형 DNA를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는데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내부 공생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물로부터 섭식되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생물에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DNA를 내부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DNA의 경우에는 원형입니다. 원형. 그리고 엽록체의 경우에는 선형입니다.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DNA의 경우에는 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이 아니라 원형이므로 답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가 맞음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가번부터 볼까요? 온도 변화는 단백질의 1차 구조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나와 있는데 단백질의 1차 구조에 관여하는 결합이 무엇이죠?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죠. 펩타이드 결합은 단단한 공유 결합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수소 결합, 이온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런 거는 온도 변화가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 요인 중에 온도가 있죠. 그래서 1차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번 틀렸고요. 나번
소수성 상호작용, 이온화 결합, 이온 결합 모두 단백질의 3차 구조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에는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이렇게 다 관여하게 되고 공유 결합 중에서는 이황화 결합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다번, 수소 결합은 단백질의 2차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단백질의 2차 구조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결합이 수소 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번은 틀린 보기고요. 라번, 대부분의 단백질은 수용성 환경으로부터 비극성 용매로 옮겨지면 변성된다. 그러니까 수용성인 환경과 비극성인 환경, 두 환경을 바꿨을 때 단백질이 형태가 변하냐라는 건데 수용성 단백질이 비극성 용매로 옮겨지게 되면 단백질의 소수성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비극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외부 표면과 접하는 그런 특징이 소수성인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백질의 전체적인 구조가 파괴될 수 있고 변성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3차원 구조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라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나라가 정답이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포 골격의 구성물질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1번부터 볼게요. 미세소관은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세포 소기관의 이동에 관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미세소관은 세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키네신이나 디네인 같은 운동 단백질이 있어서 얘네들이 세포 소기관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대학교 이전 기출문제에도 나온 선지이죠. 2번, 중간섬유는 핵과 여러 소기관의 고정에 관여하며 핵막층을 형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섬유는 기본적으로 세포의 형태를 안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핵과 세포 소기관을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데 특히 핵막 안쪽에 이렇게 라민이라는 중간섬유가 있어요. 이 이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민이라는 중간섬유가 핵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보기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미세섬유는 세포 분열 시 염색체 이동에 관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틀렸죠. 미세섬유가 아니라 미세소관이 염색체 이동에 관여합니다. 방추사를 형성하면서 염색체가 이동할 수 있죠. 이때 관여하는 것은 미세섬유가 아니라 미세소관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미세소관의 특이한 배열은 선모와 편모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모와 편모는 진핵생물에서 나와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선모나 편모의 구조에는 기저체의 경우에는 9 플러스 0 그리고 선모나 편모 부분에는 9 플러스 2 구조를 형성하면서 얘네가 운동을 하거나 표면에 있는 다른 물질과 부착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9개의 여기 둘러싸는 부분에서 이런 9개의 이합체가 존재하고 가운데 2개가 있어서 9 플러스 2 구조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도 이 단면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를 이루는 것이 바로 미세소관이고 여기에서 이게 편모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선모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편모의 운동 단백질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엇이냐면 바로 디네인하고 넥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네인은 나와 있네요. 디네인이나 넥신이 얘네들의 그 운동을 관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키네신, 운동 단백질 중에서는 미세소관의 운동 단백질에서는 키네신하고 그 디네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키네신이냐라고 MDP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키네신이 아니라 디네인하고 넥신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소관의 배열이 선모나 편모의 운동에 관여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은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세포막에서 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답은 가나다 모두 맞고요. 첫 번째 가번부터 볼게요. 불포화 탄화수소 꼬리들이라는 건데 얘네는 그 지방산에 있는 꼬리 중에서 탄화수소의 그 포화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겠죠. 세포막의 경우에는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고 지방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인이 이렇게 친수성의 인이 결합하고 있고 지방산 소수성 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산을 볼 때 여기 보시면 지방산은 이게 지방산인데 여기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은 말 그대로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애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요. 이 꼬리 부분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겠죠. 뭐 이렇게 쭉 탄화수소가 있을 때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 포화지방산은 단일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애예요. 근데 이 불포화지방산이 다중결합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꼬리가 꺾이게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근데 이 꼬리가 꺾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인지질 분자들의 밀집이 방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얘네들은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본에서 나온 불포화 탄화수소 꼬리들이라는 요소는 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나번 보겠습니다. 동물 세포막 내의 콜레스테롤이 막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콜레스테롤은 높은 온도에서는 이 막이 해리될 수 있으니까 이 인지질의 움직임을 억제해서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낮은 온도에서는 인지질의 지나친 밀집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유동성을 감소시키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지나친 응고를 막아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다음 답원 보시면 온도 요소도 당연히 막의 유동성을 변화시키는 요소이죠. 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인지질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막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가 모두 맞으므로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로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볼까요? 포도당 한 분자당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생성된다. 맞죠? 포도당은 6시, 탄소 6개짜리 분자이죠. 그래서 3시, 탄소 3개짜리 피로부산 2개를 만들어내죠. 해당 과정을 통해서. 2번, 총 에너지 생성률은 포도당 한 분자당 2분자의 ATP와 2분자의 NADH를 만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 포도당이 3C짜리 물질로 2개로 쪼개지잖아요. 먼저. 그래서 이게 포도당 6C짜리 포도당에서 DHAP와 PGA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3C짜리 물질 2개로 쪼개지는데, 이 뒤에 NADH를 생성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ATP가 4분자가 총 생성되는데 2분자가 소모되게 되므로 네트 값으로는 2분자의 ATP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NADH가 생성되는 과정도 이 3C짜리가 2번 NADH가 생기므로 2개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NADH는 2개가 생기게 되고 ATP는 2분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세한 해당 과정은 여기서 다 다루진 않을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TP는 4 빼기 2 해가지고 2개 ATP가 생기고 2개의 NADH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고요. 3번, 세균, 고세균, 진핵세포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경로이다. 네, 해당 과정은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에너지 생성 경로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고세균, 진핵세포 모두에서 발생합니다. 4번, 진핵세포의 해당 과정은 산소의 존재하에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해당 과정은 산소 유무와 관계없이 세포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만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산소가 없어도 해당 과정으로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산소의 존재 꼭 필요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암세포가 해당 과정을 선호한다는 그런 효과를 뭐라고 하죠? 와버그 효과라고 부르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물세포의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부터 볼까요? 간기의 G2기, S기 동안에 복제된 염색체가 응축되어 각각이 구분되어 관찰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G2기는 아직 간기잖아요. 본격적인 분열기로 넘어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염색체가 형성되기 전이에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2번 볼까요? 전기,
인이 소실되며 체세포 분열 방추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때 전기에서는 인이 소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심체에서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해서 체세포 분열 방추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3번 보시면 염색체는 이동하여 방추체의 양극 사이 중앙에 있는 중기판에 모인다라고 했는데, 이 중기판이 바로 적도판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 유전 물질이 복제된 다음에 여기 동원체가 있는 부위에 방추사가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곧 얘가 적도판에 배열이 되고 나서 양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후기 4번 코에신 단백질이 끊어지며 두 개의 자매 염색분체가 분리되기 시작한다. 코에신은 이 복제된 염색체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런데 얘가 끊어져야 얘는 이 염색분체가 두 개가 분리될 수 있겠죠. 그런 현상이 후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식물의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의 명반응과 켈빈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이 똑같은 그림이 실제로 여기 전공서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서에 있는 그림을 아예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 B 먼저 보시면 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광합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광합성 중에서 이 명반응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켈빈 회로를 설명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산물은 빛과 H2O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내죠? O2를 생성해내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ATP와 NADPH를 재료로 사용해서 CO2, 탄소 고정을 통해서 여기서 켈빈 회로를 돌리는데요. 켈빈 회로의 산물이 무엇이죠? 바로 당이 되겠죠. 당, 슈거.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문제 보기 볼까요? 가번 A와 B는 O2와 당이다. 맞죠? 나번 명반응에서 물은 분해되어 전자와 양성자를 제공하고 부산물로서 산소를 O2를 배출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명반응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보시면 H2O가 분해되어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기 전자가 들어가게 되고 양성자가 생기게 되고요. 그 부산물로서 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명반응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 전자가 전달되면서 순환적 광인산화 혹은 비순환적 광인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답은 염록체에서 명반응은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지만 켈빈회로는 틸라코이드막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염록체 명반응 어디서 일어나죠? 틸라코이드막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반대로 써져 있는 거예요. 켈빈회로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명반응이 틸라코이드막에서 일어나죠. 이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매우 중요한 출제 포인트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틀렸고 답은 가나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인간의 유전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 수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있는 XXY 남성은 불임이냐? 클라인펠터가 XXY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Y 염색체의 유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진 남성은 일반적으로 생식샘 발달의 이상으로 인해서 불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시면 비상동 염색체끼리 조각을 교환하는 상호전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영향을 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자는 상호전자와 비상호전자로 나눌 수 있거든요. 비상호전자인데, 전자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염색체 조각을 교환하는 걸 말해요.
비상호전자는 그런 현상이 상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한쪽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 상호전자는 교환하는 거예요. 내가 염색체 이거 줄일 때 다른 애도 나한테 염색체 이렇게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염색체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는 거 전자 말고 어디서 일어나죠? 네, 교차가 일어날 때 일어나죠. 근데 이 교차가 일어나는 경우는 상동 염색체끼리 교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대림 유전자, 동일한 종류의 대림 유전자끼리 교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는 얘네들의 이 교차하고는 달라요. 교차는 상동 염색체끼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 전자의 경우에는 비상동 염색체끼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동일한 대림 유전자 자위에 있는 그 염색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이에요. 이 과정은. 그래서 이 상호전자가 비상동 염색체끼리 조각을 교환한다라는 말이 일단 맞고요. 그 상호전자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냐라는 거는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여기 보시면 정상 염색체 9번과 22번 정상 염색체가 상호전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우연한 절단이 발생해서 비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상호전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염색체를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필라델피아 염색체.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DCR이라고 부르는 유전자 자위와 ABL이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 DCR, ABL이라고 하는 이 프로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단백질이. 그러면 이 단백질은 무엇을 유도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기질 단백질에 붙어가지고 얘를 인산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ATP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기질 단백질을 인산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산화 신호가 무엇을 유도하냐면 그 세포 생존과 세포 번영, 그러니까 프롤리퍼레이션이나 서바이벌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그 세포의 생존 신호가 의도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되면은 이때 백혈병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생성이 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기게 되고 이건 이제 약자로 CML이라고 불러요. CML. 이 병을요. 그렇게 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상호전자에서 생기게 되면 백혈병이 유도될 수 있다. 맞는 설명이겠죠. 3번 보시면 필라델피아 염색체는 여기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방금 봤죠? 전자에 의해서 생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여기나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 발생한 상호전자는 모든 유전자가 정상적인 양으로 존재하냐 라고 나와있는데 그렇죠. 여기라는 거는 염색체 배열이 하나 안에서 반대로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고 그 상호전자의 경우에도 비상동 염색체끼리 염색체를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이므로 교환하거나 뒤집히거나 그런 것이니까 유전자의 위치나 순서가 바뀌는 것이고 모든 유전자는 정상적인 양으로 존재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리백이라는 항암제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리백이라는 거는 세계 최초의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렇게 생긴 애예요.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애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BCR, ABL이 ATP에 결합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인산기를 붙여줘서 기질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여줘서 이렇게 그 백혈병이 유도된다고 했죠. 근데 이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이 ATP 결합 부위에 이 ATP와 유사체, ATP 이 기질 결합 부위에 유사한 여기 기질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ATP가 결합하는 이 신호를 꺼주는 거예요. 글리백이 대신 결합해가지고 ATP 대신에. 그렇게 되면 신호가 가지 않아서 백혈병이 유도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의 표적 항암제이다.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아래표는 세균 DNA 복제 단백질과 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가나다라 먼저 바로 채워볼까요? 부모 DNA에 이중나선을 푼다. 세균에서 이중나선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무엇이죠? 바로 헬리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옆에도 잘 나와 있죠. 복제 분기점에서 부모의 이중나선을 푼다. 전공서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대로 따라서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번 주형으로서 부모 DNA를 사용하여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한다. DNA 가닥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DNA 중합 효소를 말하는 거겠죠. 세균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DNA가 복제될 때 사용하는 게 DNA 합성효소 3와 DNA 합성효소 1이 있습니다. 자세한 역할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번 보시면 지연가닥의 오카자키 절편들을 연결한다. 이 오카자키 절편들을 포스포다이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해서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라이게이스죠. 라이게이스. 라이게이스인데 여기서는 DNA 연결 효소라고 전공서에는 나와 있네요. DNA 연결 효소입니다. 라번 보겠습니다. 단일 가닥 DNA에 결합하고 안정화시킨다. 얘는 무엇이죠? 단일 가닥에 결합해서 이 DNA가 다시 붙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SSBP죠. SSBP. SSBP가 뭐죠?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 외가닥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 그래서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나다라가 뭔지 다 체크를 해봤고요. 보기를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단백질 가. 헬리케이스는 복제 분기점에 위치하여 주형 가닥을 두 가닥으로 분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헬리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초록 색깔인데 지금 보시면 DNA 복제가 일어날 때 먼저 여기 복제 분기점에 위치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DNA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DNA 헬리케이스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단백질 난은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에 모두 작용하여 새로운 DNA 가닥을 합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중합효소이죠. DNA 중합효소는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에서 모두 DNA 합성을 하는데 사용하므로 당연히 맞습니다. 이 과정도 바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어떻게 되는지. 3번 보겠습니다. 단백질 다하는 DNA 연결 효소 라이게이스죠. DNA 복제뿐만 아니라 손상된 DNA 절제 수선에도 관여한다. 이 라이게이스가 DNA 복제에 관여한다라고 방금 제가 언급했고 그 다음에 손상된 DNA의 절제 수선에도 이 DNA 라이게이스가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 이런 과정에서 끊어진 DNA 가닥을 연결하는 데에는 관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클레오타이드 절제 수선 이런 과정이 있어요. 4번 보시겠습니다. 단백질 라는 SSBP죠. 쌍을 이루지 못한 DNA 가닥, 외가닥에 결합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쌍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시 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헬리케이스가 먼저 지나가면서 쭉 벌리게 되면 걔가 다시 이중가닥을 형성하면서 다물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DNA 복제를 벌어진 틈으로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쌍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쌍을 형성하지 않도록 형성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자세한 세균의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되는데요. 먼저 복제 원점으로부터 복제가 시작됩니다. 이 복제가 시작될 때는 기본적으로 복제 원점으로부터 양쪽으로 선도 가닥이 합성되는 부분과 지연 가닥이 합성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조건 DNA가 복제될 때는 5' 부분에서 3' 부분으로 합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가닥이 합성되는 부분은 조금씩 벌어질 때마다 그냥 쭉 이어서 합성하면 되지만 이 지연 가닥이 합성되는 반대편의 경우에는 아직 초반에 벌어질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벌어졌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벌어지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지연 가닥은 이렇게 오카자키 절편이라는 절편화된 DNA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DNA가 최종적으로 복제가 되면 이중 가닥이 형성돼야 되니까 반대쪽에도 여기가 선도 가닥, 여기가 지연 가닥이 이렇게 합성이 똑같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도 가닥, 지연 가닥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서 DNA 헬리케이스가 먼저 가가지고 DNA 이중 나선을 단일 가닥으로 쭉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SBP가 있어서 이게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이 SSBP죠. 얘가 풀어진 주형 가닥이 다시 이중 가닥으로 다물어지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도가닥 부분이 쭉 이렇게 이어져서 합성이 되는데 이때 관여하는 것이 DNA 중합효소 3입니다. 3.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부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먼저 여기는 RNA가 먼저 합성이 돼요. 빨간 색깔로 된 이 부분을 보시면. 왜 그럴까요? DNA 합성 요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OH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인식해서 합성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런 3'OH가 없는 상태이니까 프라이메이스라는 효소가 먼저 가가지고 얘는 RNA를 합성해요. RNA 프라이머를. 그러면 RNA를 초반에 합성하다 보면 이제는 3'OH라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RNA 프라이머를 기준으로 DNA 파란 색깔 DNA가 쭉 합성되게 됩니다. 근데 이 초반에 합성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DNA 합성에서 3가 먼저 관여하게 되고요. 지형가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DNA 합성에서 3가 이렇게 관여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합성이 됐을 텐데 쭉 먼저 이 부분에 프라이메이스가 RNA를 합성하게 되고 이렇게 여기 부분에 DNA 합성에서 3가 와가지고 합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난 DNA를 복제하려고 하는데 군데군데 RNA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셔야 됩니다. 얘를 부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DNA 합성에서 원이 와가지고 여기를 쭉 부시면서 합성을 시작해요. 다른 펜으로 써볼게요. 그래서 DNA 합성에서 원이 와가지고 여기를 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RNA 부분을 부시게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부시게 되면 결국 부시게 되더라도 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들이 있겠죠? 이 부분이. 부시고 나서도. 그러면 이 부시면서 합성을 쭉 하는데 DNA로 대체를 한다는 거예요. RNA가 있던 부분. 이 부분에 이제 뭐가 관여하냐? 본격적으로 라이게이스가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헬리케이스가 쭉 벌려주고 SSBP가 외가닥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프라이메이스가 먼저 와서 복제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럼 이제 3'OH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DNA 합성에서 3가 나와가지고 쭉 합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RNA가 있는 부분을 제거해야 하므로 DNA 합성에서 1이 와가지고 이 RNA가 있는 부분을 부시면서 DNA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RNA 합성에서 1이 나오냐? RNA 합성에서 3는 5'에서 3'으로 DNA, 그러니까 그 헥산을 부시는 엑소뉴클레이스라는 활성이 없기 때문에 DNA 합성 요소 1만 엑소뉴클레이스 활성이 있거든요. 얘만 3'에서 5'에서 3' 방향의 엑소뉴클레이스 헥산을 부실 수 있는 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뉴클레이스 이 활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DNA 합성에서 1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 합성하다가 합성에서 1이 이어서 생성을 하게 되고 DNA를 합성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라이게이스가 와서 포스포다이에스테르 결합으로 오카자키 절편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DNA 복제 과정을 세균의 DNA 복제 과정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수분열은 1분열과 2분열로 나누어진다. 다음 보기에서 제시된 감수분열 단계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가나다라 마바 해가지고 순서를 한번 써보면 되겠죠. 가부터 볼까요? 상동염색체 쌍이 중기판에 정렬한다 라는 건데 중기면 중기판에 정렬한다 했으니까 중기는 맞는데 감수 1분열의 중기인지 2분열의 중기인지 판단하면 되겠죠. 죄송해요. 중기판에 정렬을 한 이후 분리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기 다음에 후기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상동 염색체 쌍이 분리가 된다라고 했으므로 후기 중에서 감수 1분열의 후기가 되겠죠. 나번 보시면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어서 교차. 이거 언제? 감수 1분열 전기만. 다번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중기판으로 이동한다. 체세포 면에서 같이 중기판에 배열한 상태인데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배열되는 것이므로 이건 언제죠? 감수 2분열 중기죠. 이때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된 염색체가 중기로 배열이 되게 되겠죠. 라번, 각 염색체가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는 두 반수체 딸세포를 형성한다.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반수체 딸세포를 형성하는 거니까 감수 1분열 말기가 되겠죠. 마번 보겠습니다. 자매 염색 분체를 붙들고 있는 단백질의 분해로 염색 분체도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건 언제죠? 감수 2분열의 후기가 되겠죠. 밥원, 핵이 형성되고 염색체는 풀어진다. 4개의 딸세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진다니까 분열 과정이 2번, 감수 1분열, 2분열이 다 끝났다라는 뜻이므로 감수 2분열의 말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감수 1분열의 전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그 감수 1분열 중에서 후기가 그 다음에 말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로 넘어가서 4번 감수 2분열 중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후기 감수 2분열 말기 이렇게 되어서 나가라 다마바가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4번 그림은 세균에서의 전사와 번역의 연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네요. 세균은 이런 식으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사가 일어나면서 바로 이렇게 번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DNA 가닥이 이렇게 있고 이 DNA 주형을 토대로 mRNA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전사가 일어날 텐데 이 전사가 일어나는데 리보솜이 여러 개가 바로 붙어가지고 번역도 동시에 일어나죠. 근데 이 리보솜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죠. 이런 걸 바로 폴리리보솜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를. 그래서 여기서 A, B, C, D 이런 요소들이 나와 있으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그림도 있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먼저 이 A와 B의 DNA의 방향을 한번 정해보려고 하는데 이 A가 5'이고 B가 3' 방향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RNA들이 전사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RNA가 이 부분이 먼저 전사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RNA보다 이게 먼저 전사가 된 거죠. 이게 나중에 전사가 된 거고.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전사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그렇겠죠? 전사하는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전사하는 그 RNA 합성 요소가 이렇게 쭉 갔고 그 다음에 전사 갈 때 이렇게 쭉 가고 하다 보니까 아직 이 왼쪽에 있는 RNA는 이 왼쪽에 있는 mRNA는 좀 느린 겁니다. 얘는 먼저 간 거고 얘가 처음에 합성된 거니까 먼저 가 있는 상태고 얘가 나중에 출발하는 거니까 덜 전사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전사 방향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그래서 5' 말단이 되겠죠. RNA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얘는 5'이 되고요. 먼저 생성된 RNA 말단이므로. 그리고 D도 보시면 그래서 C 먼저 볼까요? C는 이렇게 RNA를 만들고 있는 효소이죠. 이 RNA를 만들고 있는 RNA 중합 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D는 뭘까요? 리보솜을 이렇게 확대해서 봤을 때 이 RNA를 가지고 번역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이죠.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나올 텐데 폴리펩타이드 중에서 먼저 생성되는 말단이 N말단일까요? C말단일까요? 바로 N말단입니다. N말단은 아미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미노기 말단이 먼저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풀어봤으니까 해석을 해봤으니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사 방향은 B에서 A냐? 맞죠?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mRNA의 길이를 비교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4번 C는 RNA 중합효소냐? 맞죠?
답은 D는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 말단 맞습니다. 라번 E는 mRNA의 3' 말단이 아니라 5' 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가나다가 맞아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유전자 발현 수준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문제 자체가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유전자 발현 여부, 유전자 발현 양 이런 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가번 보면은 DNA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법이라는 것입니다. DNA 마이크로 어레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샘플에 있는 mRNA를 채취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내가 특정 종류의 mRNA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고 싶은데 간에 있는 RNA를 전부 다 토탈 RNA를 여기다 샘플에다가 주입을 한 거예요. 간.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면 신장이라고 할게요. 신장. 여기서 mRNA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가 목표로 하는 특정 mRNA에 붙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원이 있는지 검출하기 위해서 이 RNA의 상보적인 cDNA를 형광을 표시해 가지고 이렇게 섞습니다. 혹은 이렇게 유전자 두 번째 다른 유전자 이렇게 섞고 얘네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과정을 마이크로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토탈 RNA 중에 내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 1이나 2가 있는지 혹은 유전자 1이나 2가 동시에 있는지 아예 없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섞어서 표지를 했는데 섞어서 이렇게 관찰했는데 초록색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네가 여기 안에는 이 샘플 안에는 내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 1의 RNA가 발현되어 있는 상태구나. 혹은 빨간색이 들어왔으면 유전자 2의 mRNA가 발현되는 상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발현 여부뿐만 아니라 발현 양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형광의 색에 따라서 발현 양도 비교할 수 있고요. 혹은 또 아무것도 발현이 안 됐다. 아무 형광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조직에는 유전자 1, 2 둘 다 발현되지 않는 상태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RNA의 발현 여부와 발현양, 여부를 먼저 써야죠. 발현 여부, 발현량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번 맞는 설명이고요. 나번 RT-PCR을 말하는 건데 RT-PCR은 무엇이냐면 역전사 요소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써 있죠.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PCR 과정이에요. PCR. 근데 이 PCR 과정을 할 때 재료로 쓰는 DNA를 뭘 쓰는 거냐면 어떤 RNA를 가지고 이 RNA를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cDNA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cDNA를 가지고 얘네를 PCR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처음에 내가 어떤 토탈 RNA 샘플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토탈 RNA 샘플을 가지고 내가 이 프라이머로 가지고 특정 유전자 1이라고 할게요. 유전자 1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를 넣은 거예요. 그럼 유전자 1에 해당하는 프라이머가 이 토탈 RNA 안에 RNA의 그러니까 유전자 1에 해당하는 정보가 cDNA 그걸 넘어서 그 이전에 RNA에 있었더라면 PCR을 돌렸을 때 cDNA 결과값으로 그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 mRNA 안에 발현된 mRNA 안에 유전자 1이 있었다면 PCR 했을 때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유전자가 없었다면 PCR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있었는데 유전자가 많아. 그럼 PCR 했을 때 그 결과도 당연히 상대적으로 많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전자의 발현 여부와 유전자의 발현 양을 체크할 수 있는 실험이에요. 마지막으로 RNA 시퀀싱, 이게 가장 문제였을 텐데 왜냐면 이 RNA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R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염기 서열. 그런데 이 RNA 시퀀싱 과정에서 염기 서열만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NGS라는 차세대 염기 분석
그 기법을 통해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이 NGS라는 방법을 통해서 특정 RNA의 발현량도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RNA 시퀀싱 안에 포함된 과정이므로 가나다가 모두 맞는 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답본이 애매하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빗금친 조직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 자체도 전공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그림인데 여기 이렇게 빗금 이거는 완벽히 제거가 안 된 게 보이죠? 이 그림, 이 빗금이 제거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공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하고 전공서가 중요하다. 캠벨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빗금친 조직계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회색깔로 빗금친 부분이 보이죠? 근데 이게 무엇이 해당하냐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통해서 관다발 조직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이나 체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가번부터 볼게요. 가, 물리적인 손상과 병원체 침입을 막는 1차 방어선이다. 얘네는 1차 방어선의 역할을 가장 바깥쪽에서 하는 표피 조직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다발 조직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나번, 잎에서 합성된 유기양분을 뿌리나 열매 등으로 운반한다. 네, 이건 맞는 말이죠. 체관을 통해서 유기양분을 운반하고 물은 물관을 통해서 운반하죠. 이게 다 관다발 조직기에 속합니다. 다 식물에서 저장, 광합성, 지지작용 및 단거리 수송의 기능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 조직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다 틀려서 나번이 정답이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조직계 이런 것들을 다음 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그 조직과 조직계를 기억을 하는 방법을 먼저 식물은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유, 통도, 표피, 기계. 그래서 외울 때 유, 통, 표기. 이게 식물의 4가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조직계는 피 본다. 그래서 표피, 기본, 관다발 이렇게 3개의 조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유통기한 표기 안 하면 피 본다. 그래서 유통표기 피 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먼저 조직계 먼저 보시면 기본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가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조직이 유조직, 기계조직, 통도조직, 표피 조직이 있습니다. 유조직 안에는 유세포가 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유세포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요. 광합성도 하고 양분 저장, 분비, 상처 재생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고요. 기계 조직 같은 경우에는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각 조직, 후벽 조직 문제 나온 적 있죠? 중앙대에서. 얘네는 1차 벽만 가지고 얘네는 1차, 2차 벽을 둘 다 가집니다. 그래서 얘네는 후각세포, 그리고 얘는 섬유세포, 보강세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 요소와 혼물관, 체관 요소 반세포, 체세포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관은 물을 운반하고 체관은 유기양분을 운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피 조직에는 표피세포, 공변세포, 뿌리털세포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공변세포가 표피세포 중에 광합성을 하는 유일한 세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그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목본 식물의 이기생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보기부터 볼까요? 모든 거시식물과 많은 쌍떡잎 식물은 이기생장을 하지만 외떡잎 식물에서는 흔치 않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일기생장과 이기생장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일기생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길이 생장인데 이 정단 분열 조직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 식물의 길이 방향으로 일어나는 성장을 주로 일기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기생장이란 무엇이냐면 길이가 성장되는 거가 이제 일기생장이고 옆으로 커지는 거. 옆으로 커지는 거가 이기생장인데 이런 건 이제 형성층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이기생장. 그래서 일기생장과 이기생장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이기생장은 외덩이 식물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시식물과 많은 쌍덩이 식물에선 이기생장, 지름생장이 일어나지만 외덩이 식물에는 드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는 보기고요. 2번, 이기생장은 목본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모두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뿌리하고 줄기에선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파리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이기생장이라는 것 자체가 두께가 두꺼워지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이파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두껍게 길이가 생장하는 거 말고도 두껍게 변한다라고 하면 조금 연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또 있으니까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보기입니다. 3번 이기생장 후 구성되는 수피에는 1기체관부, 2기체관부, 주피층이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목본 식물의 구조, 단면을 보시면요. 이기생장이 일어난 뒤에 보시면 여기서 코르크 형성층과 유관속 형성층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코르크 형성층을 기준으로 안쪽에 이기 물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이기 체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수피란 무엇이냐면 이기 체관부부터 그 바깥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기 체관부 바깥 영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일기 체관부가 있고 그리고 주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르크 형성층을 기준으로 일기 물관 안쪽에 이기 물관 안쪽에 이기체관 바깥쪽에 형성이 되므로 그 바깥쪽에는 당연히 일기체관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주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피는 이렇게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일기생장과 이기생장은 식물체의 각기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네, 일기생장은 길이생장, 이어서 길이 방향으로 일어나고 이기생장은 지름생장으로 분열 조직에서 그러니까 형성층에서 일어나므로 얘네들은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길이만 쭉 먼저 커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만 커지고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교감신경은 부신 수질에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교감신경은 부신 수질에서 이렇게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죠. 그래서 이 신호를 통해서 부신 수질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겠죠. 2번 부신 수질에서 분비된 에피네프린의 표적세포는 간에 있으며 사이클릭 AMP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을 거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신 수질에서 이렇게 그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간에 당연히 표적세포가 있습니다. 간에 표적세포가 있고 얘네는 이제 사이클릭 AMP를 2차 전령, 2차 신호물질로 사용해서 그런 신호 과정을 통해서 뭐를 결과적으로 유도하느냐? 글리코겐 분해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그림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감신경을 통해서 노르에피네프린이랑 에피네프린이 동시에 나오는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은 알파1 수용체에 작용하고 에피네프린은 알파1, 베타2 수용체에 둘 다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하고 골격근 소동맥에만 베타2 수용체가 주로 분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심장, 골격근, 소동맥에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장기관은 알파1 수용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내장기관 소동맥에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알파1 수용체는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고 베타2 수용체는 혈관의 이완을 유도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약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돼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일반 생물학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약대 들어가면 그 양리학에서 이 중추신경계 약물에 대해서 배울 때 매우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사이클릭 AMP를 통한 신호 전달 과정을 거친다는 과정도 보시면 이렇게 알파 수용체나 베타 수용체 이게 다 아드레날린 수용체거든요.
아드레날린 수용체가 다 당연히 G단백질 연결 수용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사이클릭 AMP를 생성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글리코겐 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활성화되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간하고 근육에서 글리코겐의 분해가 촉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리코겐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원래는 중합체 형태로 저장되고 있던 당이 분해가 되어서 그게 혈액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므로 혈당이 증가하게 되고,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 교감신경에 의한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Fight or flight라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을. 다음 4번입니다. 에피네프린은 골격근 속 혈관의 알파 수용체에 결합하여 혈관을 이완한다 했는데, 혈관을 이완하는 건 뭐라고요? 베타2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아니라 베타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수분 포텐셜에 관한 문제인데 삼투압에 관해서 심화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투압에 관련돼서 수분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수분 포텐셜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외부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상황에서 세포 내부에서 세포 외부로 물이 나가는 그런 힘이 가해질 수 있겠죠. 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세포 내부에서 세포 외부로 갈 때 양의 포텐셜을 가진다고 말해요. 안에서 바깥으로 물을 쭉 짜내주는 힘이 존재할 때 그걸 양의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네트 값으로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포 외부에서 세포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힘이 더 우세하다 했을 때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수분 포텐셜을 따졌을 때 음의 포텐셜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높은 쪽에서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이 쭉 이동해서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하는 게 우세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 됐을 때를 삼투평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문제 한번 볼까요? 시든 식물에 순수한 물을 주어서 삼투평형을 이루는 경우에 압력 포텐셜이 양의 값을 가지냐라고 기억권에서 물어봤네요. 시든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식물 세포가 물을 흡수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점점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해석하기 위해서 수분 포텐셜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 수분 포텐셜이라는 것은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압력 포텐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세포가 빵빵하게 팽창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전보다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팽압이 커지게 되겠죠. 그런 압력을 압력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팽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삼투 포텐셜인데 그래서 이 압력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세포가 빵빵할 때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힘이니까 플러스를 가지게 됩니다.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만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해봐도 세포 부피가 이렇게 점점 증가할 때 포텐셜, 그러니까 양의 포텐셜이 양의 값을 가진다는 거는 바깥쪽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거니까 세포가 점점 크기가 증가할 때 이 식물 세포는 팽압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렇게 양의 값을 가지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압력 포텐셜이요. 다음 수분 포텐셜인데요. 수분 포텐셜은 무엇이냐면 삼투압에 의한 포텐셜입니다. 그런데 삼투압을 생각해보면 식물 세포에서 용질 농도가 높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질 농도가 높은 경우가 세포 아니고 용질 농도가 낮은 경우가 세포 바뀔 때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이 이쪽으로 걸리게 되겠죠. 물이 그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포텐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질 농도가 높을수록 삼투 포텐셜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플러스를 세포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양의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삼투압이 세포 내부에 크면 크게 될수록 삼투 포텐셜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투 포텐셜은 대체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용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오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보시면
삼투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세포의 부피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용질의 농도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삼투 포텐셜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 말로 하면은 삼투압이 감소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삼투 포텐셜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음수입니다. 그러다가 이 지점, 세포의 상대적 부피가 이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압력 포텐셜이 2인데 삼투 포텐셜이 0이죠. 그런 경우에 수분 포텐셜,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을 더한 이 수분 포텐셜 값은 0으로 되게 됩니다. 이 경우를 바로 뭐라고 해? 삼투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포텐셜에 의해서는 식물세포가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빵빵해지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힘이 커지면서 2에 도달한 것이고, 삼투 포텐셜의 경우에는 세포가 커지면서 용질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안으로 끌어당겨 오는 힘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가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의 합이 0이 되었을 때를 수분 포텐셜이 0이 되면서 삼투 평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수분 포텐셜은 일단 압력 포텐셜과 삼투 포텐셜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압력 포텐셜은 팽합, 삼투 포텐셜은 삼투압 용질 농도의 반비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보기 다시 보면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세포벽에 압력이 가해지고 세포가 이렇게 팽창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팽합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주게 되면 세포가 팽창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압력 포텐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므로 양의 값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나번 보겠습니다. 식물에서 아쿠아포린이 과발현된다면 삼투 평형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쿠아포린은 어떤 단백질이죠? 세포막에서 물을 이동시키는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삼투 이동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은 물 이동을 시키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발현되면은 삼투 평형에 상대적으로 더 빠른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겠죠. 물의 이동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나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답번 보시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물관의 잎 끝에서 압력 포텐셜이 뿌리 끝의 압력 포텐셜보다 높다. 그러니까 물관의 압력 포텐셜이 높고 뿌리 끝의 압력 포텐셜이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물관의 압력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낮고 뿌리 끝의 압력 포텐셜이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물을 쭉 끌어당기려는 그런 힘이 발생하거든요. 물을 위쪽으로 중력의 반대로 쭉 줄기까지 끌어당기는 뿌리부터 줄기까지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힘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식물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물의 이동이 이쪽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수분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물의 이동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이동이 위쪽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포텐셜이 높다. 뿌리가 포텐셜이 높다. 그리고 여기가 낮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반대겠죠. 반대. 그래서 틀린 보기이고 답은 가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증산작용이 일어날 때 물이 증발하게 되면은 물관의 잎 끝에서 음압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물이 상대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이 물관을 통해서 쭉 이어져서 물관의 잎 끝에서 압력 포텐셜이 매우 낮은 음의 값을 가지고 뿌리 끝의 압력 포텐셜은 보통 양의 값을 가지거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는 뿌리 끝의 압력 포텐셜이 높은 편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서 잎 쪽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호르몬 작용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용성 호르몬과 수용성 호르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볼게요. 코르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속하고 혈류 이동 시 운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어디서 나온 호르몬이죠? 바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성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이런 식으로 6, 6, 6, 5 육각형 고리 3개와 오각형 고리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데 이런 호르몬은 대체적으로 지용성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용성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코르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속한다. 맞고요. 혈류 이동 시 운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지용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수용성 호르몬과 다르게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운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운반 단백질이 필요해. 이것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보기 보시면 지용성 호르몬은 표적세포 내에서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를 형성하여 유전자의 전사 과정과 번역 과정을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용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호르몬과 다르게 핵수용체를 가지거든요. 수용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수용체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고 지용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핵수용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세포 안으로 이동해서 핵 안에서 복합체를 형성해요. 그 호르몬과 수용체 복합체를 형성하고 얘네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맞는 말 같지만 번역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죠. 유전자의 전사 과정을 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보기고요. 3번. 한 가지 호르몬이 서로 다른 조직에 있는 같은 형태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서로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보기인데요. 같은 호르몬이더라도 표적세포 종류에 따라서 존재하는 신호 전달 경로나 유전자 발현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용체에 결합하더라도 서로 다른 조직에서는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로 판단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4번 보기 보겠습니다. 한 가지 호르몬은 같은 조직에 작용할 때 서로 다른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 내에서도 한 가지 호르몬이 다른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알파 수용체와 베타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1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혈관 수축을 유도해요. 그 다음에 베타1 수용체, 베타2 같은 경우에는 혈관 이완을 유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보기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번부터 볼까요? 부세포에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을 분비하여 위 내강의 pH는 매우 낮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세포가 무엇이냐면 벽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벽세포. 위 벽세포를 말하는데 벽세포에서 뭘 분비하죠? 염산을 분비하죠. 염산을 분비하는데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을 따로따로 분비합니다. 얘네들의 메커니즘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HCl 염산이 분비되니까 pH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번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나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만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물에서는 위에서는 단백질, 펩신에 의한 소화만 일어난다라고 배우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찾은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 위에서도 라이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일부 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스트릭 라이페이스라는 성분이 존재하는데요. 이거가 이제 단백질의 소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화를 담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답은 주세포는 펩신을 펩시노겐이라고 불리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강을 통해 분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펩시노겐이라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 이걸 뭐라고 하죠? 자이모겐이라는 효소원 상태로 분비를 하고 얘가 HCl에 의해서 펩시노겐이 HCl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인 펩신으로 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얘가 자가촉매 작용을 통해서 펩시노겐을 다시 펩신으로 바꾸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원도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다가 답이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pH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 이 미알리스 멘텐식에 의한 알로스테리 효과 그래프가 바로 떠올라야 되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 미알리스 멘텐 그래프는 기질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산소 분압에 따른 포화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조금 다르긴 한데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얘네들이 같은 분압에서 따져봤을 때 같은 분압상에서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다르게 되죠.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동일한 산소 분압이라는 조건에서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잘 머금지 못하고 있는 상태, B, C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산소를 잘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pH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낸 것이므로 이 pH는 H+라는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이 H+라는 물질은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음성 알로스테리 물질처럼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 알로스테리 물질이 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게 됩니다. 양성 알로스테리 효과는 왼쪽으로 이렇게 시프트가 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이 ABC로 가면 갈수록 그 H+가 농도가 증가하고 pH가 감소하는 이런 양상을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pH가 점점 낮아지면서 ABC로 갈수록 같은 산소 분압에서 산소 포화도가 감소합니다. 가번부터 볼까요? 그래프 B는 심한 운동을 한 뒤에는 그래프 A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산이 생성되잖아요. CO2가 의해서 H+가 만들어지게 될 테고 그리고 산이 생성이 되게 되므로 얘네가 그래프 A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 C로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번은 틀렸고요. 나번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H+가 많아지면이겠죠.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많은 양의 산소가 방출된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H+가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음성 알로스테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얘네는 그 산소가 더 이상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머금지 못하고 방출하게 됩니다. 답번 보시면요. 체온이 높아지면 그래프 B가 C로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온도라는 요소도 그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음성 알로스테리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정리를 하면 H+와 2,3-BPG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온도 이 요소가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낮추는 그런 요인이에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답번도 맞는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의 일종인 알러지 반응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가번부터 볼게요. IgE는 특정 항원에 반응하여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Ig가 매개하는 반응을 보면은 먼저 항원이 이렇게 노출되면요. B세포가 이를 인식해서 항체를 분비하게 되는데 IgE 형태로 분비된 항체 같은 경우에 B만 세포 표면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같은 항원에 다시 재노출되게 되면요. 이 IgE 표면에 결합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IgE 항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노출된 항원에 대한 그 항체이잖아요. 이 특이적인 항체잖아요. 그 특이적인 항체가 여기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 똑같은 항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IgE에 붙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IgE에 교차 결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항원이 교차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비만세포의 탈가립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요소, 그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이 히스타민이라는 거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뭐 호중구나 단핵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 반응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가번부터 IgE는 특정 항원에 반응하여 알러지 반응을 유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IgE가 특정 항원에 반응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알러지 반응이 유발된다라는 것이 이 호영구나 비만세포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게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반응의 일종을 다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번 맞고요. 나번 넘어가면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 등을 자가 분비하거나 주변 분비하여 기관지 평활근의 수축을 유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은 혈관 투과성이 증가하고 혈관 이완이 일어난다 또 있는데 기관지 수축이라는 작용도 있어요. 혈관 이완 투과성 증가 또 기관지 수축이라는 작용도 있습니다. 기관지 수축을 하는데 기관지 평활근 수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관지가 엄청 좁아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알러지성으로 천식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을 분비한다. 뭐 자가 분비나 그 주변 분비의 형태로 분비를 하고 결과적으로 기관지 평활근 수축을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나번 맞는 복이고요. 비만 세포는 선천성 면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다가 다 맞는 복이고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잠깐 보시면 이건 에피펜이라는 거예요. 천식 환자가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에피펜이라는 거는 그 에피네프린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얘는 기관지 확장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에피네프린이 이제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물질이잖아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분비되는 물질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기관지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알러지성 천식이든 뭐 다른 일반 천식이든 기관지의 일시적인 그 협착, 그러니까 기관지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호흡이 어렵게 될 텐데 그때 에피펜이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기관지 확장을 일시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답은 가나다 1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콩팥의 네프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번부터 볼게요. A의 사구체에서 혈압에 의해 혈액의 유액 성분이 밀려나 여과액이 형성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A는 무엇이죠?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바로 신소체입니다. 신소체. 이 신소체란 무엇이냐면 사구체와 범원주머니를 총칭하는 용어예요.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 사구체와 범원주머니를 그 신소체라고 말한다. 그럼 이어서 그냥 B, C까지 바로 채워볼까요? B는 세뇨관, C도 세뇨관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신소체를 지나서 바로 뒤에 있는 세뇨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위 세뇨관이라고 부르고 C는 집합관 바로 직전에, 이게 집합관이죠. 집합관 바로 직전에 있는 세뇨관이므로 원위 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소체에서 혈압에 의해 혈액의 유액 성분이 밀려나서 여과액이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보는데 맞죠? 이 사구체에서 혈액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나 작은 용질 이런 것들이 여과되어서 여과액이 보문주머니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 맞는 복이고요. 나번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ADH는 비에 작용해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뇌하수체 정확히는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항이뇨 호르몬은 B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C, 원위세뇨관이나 그리고 주로 집합관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답은 낮은 혈압을 감지한 시상하부는 ACTH 분비를 통해서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를 유도하여 C에서 수분 재흡수를 높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시상하부에서 혈압이 낮게 되면 ACTH를 분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상하부에서 ACTH를 분비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ACTH를 분비하는 것도 시상하부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낮은 혈압을 감지한다 시상하부에서.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신호를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넘어가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를 분비한다.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ACTH는 시상하부에서 CRH라는 물질을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뇌하수체 전엽 그래서 이를 감지해서 ACTH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럼 이 ACTH는 주로 어디에 작용할까요? 바로 부신 피질에 작용하는데 코르티솔 분비를 주로 촉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 이런 주된 경로,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한다라는 말은 좀 주된 경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틀린 말이기도 하고, 알도스테론 분비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이 알도스테론 분비는 여기 나와 있죠. 알도스테론이 또 얘도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신 피질에서 그 알도스테론이 나오는데, 이 알도스테론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알도스테론의 분비 기전이 바로 RAAS라는 레닌 안조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인식이 되느냐? 먼저 신장에서 사구체 옆장치에서 레닌을 분비하게 되고요. 레닌을 분비하면서 쭉쭉쭉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얘네가 이제 알도스테론 신호로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알도스테론이 이 RA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분비가 되게 되면은 그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혈압이 증가하고 삼투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ACTH를 분비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은 주로 코르티솔인 거고, 알도스테론의 경우에는 신장에서 사구체 옆장치에서 인식해서 레닌을 분비함으로써 시작되는 RAS 시스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별개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보면 낮은 혈압을 감지하는 경우에 수분 제흡수가 높아지냐, 이 C에서 수분 제흡수가 높아지냐, 이 말 자체는 또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이를 감지해요. 그 다음에 ADH 분비를 유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ADH 분비가 유도가 되면 이 C, 원위세뇨관이나 집합관에서 수분 제흡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다 모으고 보면 하나도 맞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낮은 혈압을 감지해서 시상하부에서 ADH 분비를 통해서 원위세뇨관이나 집합관에서 수분 제흡수를 높인다. 이 말이 맞는 말이고, ACTH 분비를 통해서 알도스테론을 조절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요. 알도스테론 분비는 어떻게 일어나냐 했을 때 얘는 ACTH를 분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레닌이라는 사구체 옆장치에서 신장의 사구체 옆장치에서 레닌을 분비함으로써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도스테론 분비는 기본적으로 부신 피질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얘네가 그 알도스테론 분비에 의한 신호는. 그렇게 돼서 답번은 틀린 보기고요. 답은 가만 맞음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해당하는 부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각성과 수면은 뇌간에 위치하는 망상체에 의해서 조절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각성하고 수면 주기 이런 거는 뇌간에 위치한 망상 활성계라는 걸로 조절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뇌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일주기성 리듬은 시상하부에서 담당하며 송가샘의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시상하부 중에서 특히 어디냐, 시교차 상핵, 그러니까 시각교차 위핵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이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부분에 바로 위에 존재한다 라고 해서 시각 교차 위핵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상 하부에 속한 거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일주기성 리듬을 조절합니다. 근데 어떻게 조절하냐, 시상 하부에 있는 시교차 상핵이 이 일주기성을 인식하고 결과적으로 송가샘의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거예요. 멜라토닌 분비를 하는 거는 송가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3번, 몸의 각 부위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표면적은 해당하는 몸 부위의 실제 크기에 비례하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죠. 좀 유명한 보기인데, 이것도 이 대뇌피질의 감각피질이나 운동피질에 할당된 이 표면적은 몸 부위의 실제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위에 감각신경이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나 밀도 있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신경이 밀도가 엄청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대뇌 피질에서 담당하고 있는 표면적이 넓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나 입술 그런 데처럼 감각이 예민한 경우에는 대뇌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보시면 대뇌 피질로 입력되는 대부분의 감각 정보는 모두 시상으로 들어온다. 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후각의 경우에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대뇌 피질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후각 제외 모든 정보는 시상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맞는 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A씨는 고세균, 진정세균, 진핵생물 중 하나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A, B, C가 무엇인지 바로 채워볼까요? 핵막이 없는 두 개의 생물이 있죠? 그래서 핵막이 없는 생물이 있고 핵막이 있는 생물이 있으니까 핵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 핵막이 있다라는 뜻은 핵이 있는 생물은 진핵생물의 특징이죠. 그 나머지는 고세균이나 진정세균일 텐데 인트론이 일부 있다. 인트론이 있는 거는 고세균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세균이 되고요. 그러면 고세균에 펩티도글리칸이 있나요? 없죠. 고세균은 슈도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죠. 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진정세균 맞고요. 니은 B에 페니실린이 작용하면 생장이 억제되냐? 페니실린 뭐죠? 펩티도글리칸의 교차 결합을 형성하는 트랜스펩티데이스를 억제하는 애죠. 비가역적 저해집니다. 근데 고세균의 경우에는 슈도펩티도글리칸의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니실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페니실린으로 생장이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진화적 유형관계에서 고세균은 진정세균보다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류 체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진정세균이 제일 먼저 분기가 되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고세균과 진핵생물 영역으로 나눠서 나왔습니다. 이 가깝다, 개통도에서 가깝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공통 형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즉 얼마나 늦게 분기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진정세균과 고세균이 분기된 건 어느 시점이죠? 이 시점이죠. 근데 고세균과 진핵생물이 나눠지게 된 건 이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봤을 때 고세균은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 진정세균보다 진핵생물에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지엽적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배운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의 표현 감각 조절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가재는 표형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헤엄치는 방향을 조절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재는 그 표형석이 있는데 이 모래가루들이 점액으로 뭉쳐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형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감각 모세포라는 것이 휘어지게 되는데 이때 활동 전이가 생성돼서 그 신호가 전달된다 라고 합니다. 이 감각 모세포를 그 사람 고동 척추동물에 있는 뇌에서 이오모세포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이고요. 사람의 귀 속의 전정기관에는 털세포 주변에 탄산칼슘 알갱이가 있어서 이 탄산칼슘 알갱이가 뭘까요? 이석입니다. 이석. 그래서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치를 감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모세포 주변에 이석이 있죠. 그 전정기관은 대표적으로 이석기관과 반고리관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에서는 회전을 담당하고 얘네는 몸의 기울임이나 가속력을 인지하는 데인데
이때 여기 안에 이석이 있죠. 근데 이석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 참고로 이걸 이석증이라고 하죠. 반고리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이석증이라고 하게 되고 엄청나게 어지러운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번 보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전정기관 안에 이석기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이석기관 안에 유모세포와 이석이 있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위치, 얘네들이 기울임이나 가속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답은 물고기 몸 측면의 측선관에는 측신경 말단의 감각모가 돌출되어 있어서 물의 흐름을 감지하고 감각모가 휘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물고기 몸 측면에는 전체적으로 측선기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물의 움직임하고 진동을 감지해서 방향이나 포식자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선계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신경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뒤에 넘어가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물고기 몸 전체에 있는 이 부분을, 몸 전체 부분, 이 부분을 측선이라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측선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표면의 이렇게 표면과 통할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이 일부 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경로를 따라서 측선신경이 아래,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측선신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돔 모양으로 이 신경구라는 구조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 신경구 안에는 이 구조를 이제 신경구 세포라고 하는데요. 신경구 세포라는 게 딱 정확히 어떤 세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이런 여러 종류의 물질, 세포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런 덩어리, 이런 단위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신경구 세포.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모세포, 감각 모세포라는 물질이 있고요. 세포가 있고요. 그 감각 모세포의 끝에를 보면 부동선모와 운동선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선모가 운동선모 방향으로 꺾이게 되면 그 신호를 가지고 뇌로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측선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측선계는 이 물고기의 측면에 쭉 이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보기가 맞는지 다시 돌아와서 판단을 해보면요. 물고기 몸 측면의 측선관에는 측신경 말달의 감각모가 돌출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물의 흐름을 감지하고 감각모가 휘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다. 이 감각모가 휘어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의 흐름에 맞춰서 포식자를 피하거나 먹이를 찾는 데 이용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은 가나다가 전부 다 맞음으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재는 이렇게 평형석이라는 구조가 있고, 이 평형석을 둘러싸서 감각 모세포라는 것이 존재해서 그것이 뇌로 전달되는 구조이고, 고등척추동물에는 반고리관과 이석기관이라는 전정기관이 가지는데, 그 중에서 이 이석기관 내에 난형낭과 구형낭이라는 것이 분포를 해서 이 이석이라는 것이 위에 존재하고, 이 이석이 쏠리는 방향으로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휘어지게 되죠. 유모세포에 있는 이 선모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비슷한 원리로 측선관이라는 것이 쭉 존재하고 있고, 신경구를 확대해서 보면 비슷한 고등척추동물하고 비슷한 형태의 유모세포와 운동선모, 부동선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머리에 깃털 장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화조에서 각인이 배우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실험이다.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인이란 무엇일까요? 각인은 무엇이냐면 특정 시기에 특정 자극에 노출되어서 영구적인 행동 패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일생 동안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특정한 자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걸로 가지고 영구적인 행동 패턴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대 기출문제 중에서 그 새끼 거위가 제일 딱 태어나자마자 처음 본 사람을 어미로 인식하고 따라간다. 이런 것도 학습의 일종인 각인의 현상으로 우리가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에서 중요한 건 특정 시기에 특정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요인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시면 어떤 거냐면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일단 먼저 D가 대조군에 해당하는 실험이에요. 무엇이냐면 깃털 장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금화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깃털 장식의 유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룹 D를 보면은 부모, 엄마, 아빠 모두 아무 처리도 안 한 거예요. 아무런 조작도 가하지 않고 새끼의 반응을 본 거거든요. 이걸 이제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 나와 있는 거 그룹 B와 D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룹 D의 경우에는 부모들 중에서 엄마, 아빠 아무도 깃털 장식이 없는 그냥 아무런 조작을 안 한 그런 경우에 암컷, 태어나 자란 암컷이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 장식의 유무에 따라서 선택 선호도가 없다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면 수컷만 깃털 장식을 달았을 경우에 이렇게 달았을 경우에 태어나 자라는 암컷이 장식을 단 수컷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데이터가 부족하긴 한데 이건 결론적으로 어떤 실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음, 자식이 아빠를 닮은 남편을 선호하는지 보는 실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조군의 경우에는 부모 둘 다 깃털 장식이 없는 경우이죠. 구체적으로는 수컷의 그 깃털 장식이 없는 경우에 그걸 본 자식도 깃털 장식의 유무에 따라서 선호도가 없지만 그룹 B의 경우에 아빠가 깃털 장식을 달았을 때 아빠를 닮은 남편을 선호한다라는 현상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현상은 어떤 식으로 관찰이 될까요? 두 부모 모두 깃털 장식을 달았을 경우는 여기서 보는 거는 지금 태어나서 자란 암컷이 수컷을 어떤 식으로 선호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엄마가 장식을 달았냐 안 달았냐에 관계없이 아빠가 달고 있으므로 얘도 장식 수컷을 선호합니다. 얘의 경우에는 엄마가 달았지만 이건 필요 없고 아빠가 안 달았으므로 얘는 선호도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대조군은 D, 맞죠? 아무런 조작을 가하지 않은 집단입니다. 2번, A에서 태어나 자란 암컷들은 배우자로 장식을 단 수컷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겠죠? 3번, C에서 태어나서 자란 암컷들은 배우자로 장식을 단 수컷에 대한 선호도를 보인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 틀렸죠? 아빠가 일단 장식을 달고 있지 않으므로 선호도가 없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C에서 태어나 자란 수컷들이 배우자로 장식을 단 암컷에 대한 선호도가 없다면 각인은 암컷의 성간 선택에서만 영향을 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C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걸 장식을 달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 수컷 자식이 암컷을 장식을 단 배우자를 선호한다.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엄마를 닮은 아내를 선호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선호가 없다면, 이렇지 않다면 이러한 현상은 암컷 자손에게만 일어나는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암컷의 성간 선택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엔 로지스트형 생장 곡선을 보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로지스트형 생장 곡선이 나와 있는데 생장 곡선이라는 거는 밀도 의존적인 로지스트형 생장 곡선과 밀도에 의존하지 않는 지수적인 생장 곡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밀도 의존적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수용력 K라는 지점에 다다를 때까지 생장하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집단이에요. 지수적 생장 곡선은 그런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쭉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애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분부터 보시면요. 개체군의 크기가 환경 수용력에 가까워지면 개체군 생장률이 작아진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개체군 생장률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간에 따라서 개체군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가 n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개체군의 성장률을 보는 것이므로 dn d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개체군의 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개체군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개체군의 생장률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얘네는 뭘 의미하냐면 이 그래프 시간에 개체군의 시간에 따른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개체군이 성장할수록 기울기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죠.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 수용력 K에 가까워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맞는 보기고요. 4번 실험실에서 작은 개체군을 배양했을 때 개체군의 생장은 항상 로지스트형 모형을 따른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로지스트형 모형을 따르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 조건이지만 계속 자원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런 식으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면 지수적인 생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틀렸고요. 답은 K가 2500인 가상 집단에서 개체군의 크기가 1250일 때, 이 n이 1250이라는 거죠. 개체군의 생장률이 최대에 이른다라는 것인데 개체군 생장률을 뭐라고 했죠? dn/dt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는 지점이 언제냐라는 것인데 이 지점은 여기서 지정한 거는 K가 2500일 때 n이 1250일 때를 말하는 거죠. K가 2500이라면 n이 1250일 때. 이 경우는 뭐죠? 그러면 n이 K의 절반에 다다르는 그런 시점에서 최대이냐라는 거예요. 이거가 최대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판단하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판단하면 되고 두 번째로 판단하는 방법은 이 dn분의 dt를 n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에서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이거는 그냥 y값을 읽으면 되거든요. 이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볼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이 곡선에서 최대인 지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렇게 시작해서 K라는 지점으로 도달한다고 했을 때 이 지점, 이 변곡점이 되는 지점에서 이 기울기가 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때는 2분의 K가 될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게 되고요. 로지스트형 생장곡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게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가요.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살짝 감으로 때려 맞춘 감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동시에 그냥 외워두는 것이 좋은데 이 dn/dt를 n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n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미분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요. 이 접선의 기울기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여기다가 표현을 한 거겠죠. y값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 이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는 2분의 k에서 개체군의 크기가 2분의 크기일 때 dn dt 개체군 생장률이 최대에 이른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생각하든 판단하면 되겠고요. 이 공식을 저는 외워두는 것도 추천해요. 이 공식 지수형 생장곡선과 로지스트형 생장곡선 두 가지 다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다가 맞음으로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30번 식물 분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지역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대학교에서는 분류 문제를 그래도 지속적으로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 분류
이 분기도 이 그림 자체는 외워두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전공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따라서 그대로 출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분 기억을 보시면 이 기억에서 어떤 현상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바로 육상식물이 기원했다. 육상식물이 출현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육상식물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고 보기부터 보시면 기억은 육상식물의 기원이다.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암기성으로 알고 있으면 맞는 거예요. 나번 석송식물류는 관다발을 가지냐라고 나와 있는데 석송 여기 있죠. 그래서 석송 여기 있는데 관다발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석송도 관다발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맞고요. 4번 양치식물류는 종자식물이라고 물어봤는데 종자를 가지는 것은 어디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가지게 되는 건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고요. 양치식물류는 종자식물이 아닙니다. 비종자식물이에요. 비종자식물. 그래서 이 이 그림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원하는 시점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쭉 외우시면 되는데, 태류, 선류, 각태류, 석송, 양치, 거치, 속시. 그래서 태선각, 썩소, 양치, 겉속. 그래서 태성각에서 썩소를 지으면서 양치를 하는데 겉과 속을 양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쭉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좀 암기법 유치하지만 좀 안 내키면 본인이 암기법 만들어서 어떻게든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문제는 그냥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치식물류는 종자식물이 아니라 비종자식물입니다. 그래서 다가 정답이고 나가 정답이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상으로 중앙대학교 2024학년도 편입학 생물 문제 전부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